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민대학교의 김경래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교양으로서 정치학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어, 예,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정치학이라는 학문이 교양, 특히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비판 정신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정치학이 갖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러한 비판 정신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은 정치 교육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대학에서 교양 교육의 본래적 또는 현재적 의미, 그리고 교양 교육의 새로운 위상, 방향성, 목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학이 교양 과목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어떠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가 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교양 과목으로서 정치학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는데 그 과목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는지 그 강의안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의도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 또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기초교양 교육연구원 홈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들을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결국 제가 이 내용들을 봤을 때 결국 다양하게 교양 교육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무지와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서 직업적 유용성이 아닌 자유로운 탐구 정신과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한 교육을 교양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본래적 의미와 달리 오늘날 교양 교육은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교양 교육의 이 의미는 여기에 윤섭 교수가 쓴 이 논문에서 제가 발췌를 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네 가지 과정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학에서 현재 교수, 학생, 그다음에 전공 학과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교양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재 대학에서 교양 교육에 대한 세 가지 인식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양 수업으로 인해서 전공 공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양 과목을 듣느라 전공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현재 대학에서 교양 교육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교양 과목은 다양한 전공에 대하여 가볍고도 기초적인 이해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 습득 정도로 인식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로는 정부의 국고 지원을 위한 지표 향상을 위한 것이 교양 과목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현재 대학에서 교양 교육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인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에서 교양 교육 개편을 위한 시도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교육부의 지원 사업, 물론 방금 전에는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부의 지원 사업으로 교양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 경쟁,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교양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개편을 위한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것이 현재 또한 그 대학 교양 교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 기초교양교육연구원에서 시대적 상황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그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뭐 결국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문들을 보면 현재 다양한 그 시대적 상황들 속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데요. 결국 저는 이 핵심적인 부분들은 급속한 기술의 발달과 사회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표준화된 전공 지식 교육만으로는 미래 직업 생활에 대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인식하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뭐 유연성 또는 자율적 학습 능력을 갖춘 그 학생들 뭐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21세기 대학에서 교양 교육의 그 중요한 이유다라고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그 시대적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교양 교육과 관련해서 교양 교육의 방향성과 관련해 작년 9월 달에 포항공대에서 융복합 시대와 대학 교양 교육의 미래라고 하는 제목의 학술 심포지엄이 그 개최가 되었고요. 이 그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과학기술의 변화로 촉발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양교육, 그래서 학문간 융합을 통한 통찰력을 함양해서 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질을 키워주는 교육, 그리고 또 과학기술 문해력, 소통기술, 가치와 윤리 판단력, 뭐 합의 실행력,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논의된 내용 중에 두 번째가 학생 중심의 교양 교육, 그래서 학생과 교수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 증진,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내용들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력, 그리고 세 번째 논의됐던 내용들은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으로서 일반, 핵심, 융합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교양 교육 과정을 제시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포스트 AI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융합 인재 양성 이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방향성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핵심들은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봤을 때 이러한 내용들의 핵심들은 4차 산업 또는 뭐 챗 GPT 이러한 시대에 창의 융합형 인재, 이것이 교양 교육이 추구해야 되는 인재상으로 그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그 방향성과 더불어서 또 다른 그 교양 교육의 그 새로운 시대의 교양 교육의 목표로서 그 기초교양교육 그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또한 이게 한 6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향성 그리고 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표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대학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자 또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스스로 제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 교양 교육의 방향성, 목표가 갖는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시사적 적합성 또는 직업적 유용성, 그리고 특정 목적에 봉사하는 지식 또는 기술, 그리고 대학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새로운 시대의 교양 교육의 방향성 또는 목표가 갖는 의미를 살리면서도 현재 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한계의 극복을 위해서 사회과학의 분과 학문으로서 정치학이 과연 교양 교육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달리 이야기해서 새로운 시대의 비판력을 갖춘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갖는 의미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먼저 그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융복합 시대, 요 최근에 교양 교육하면 융복합 시대 이것들이 그 빠지지 않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논의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요약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창의적 발산, 비판적 정신, 그리고 공공선에 대한 실천 의지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공 분야, 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이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함양하는 이러한 교육이 필요로 하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일반적인 논의들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교양으로서 갖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그 성격,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인간의 본성, 그리고 세 번째가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 또는 위기, 이 세 가지 요인이 정치학이 갖는 그 교양교육으로서 의미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정치학이 갖는 학문적 성격입니다. 다른 사회과학 분야가 다들 그러하지만 사회과학으로서의 정치학 또한 역사라든지 철학과 같은 인문적 지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문적 지식 없이 정치학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철학이라든지 역사학이 기반이 되는 그런 학문으로서의 성격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정치과학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 철학 그리고 또 과학적 방법론 더불어서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통계학 등 다양한 학문의 지적 성과를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러한 그 학문의 지적 성과 없이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갖는 의미는 되게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갖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 특징으로서 제가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그 폴리스적 동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인간은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갈등과 반목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의 전제는 갈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고 또 공동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학문이 정치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학 또한 인간 공동체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달리 이야기하면 가치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가치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결국 어떻게 보면 정치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학자인 데이비드 이스턴은 이 정치학을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학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더욱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폭력적인 방법도 있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결국 정치학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이러한 방법을 찾기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 해결을 위해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갈등 해결 그리고 또 데이비드 이스턴이 이야기했던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민주주의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제공하는 그런 학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봤을 때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멀리 자신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은 거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그 민주주의에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건 달리 이야기하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망 그리고 정치를 멀리
하는 것이 보다 도덕적인 삶과 연결된다라는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정치라고 하는 학문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성격의 학문인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러한 측면에서 또 요즘 최근에 보면 이 가짜 뉴스가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뉴스는 기본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에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과학적 사고에 근거한 사실과 가치에 대한 합리적 판단, 이것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욱더 사회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폭력적인 방식으로만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가 보여줬던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제가 여기 인용했던 이 표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을 관리하는 정부에게는 얼마나 행운인가. 이거는 결국 히틀러가 한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정치 또는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만큼 편하게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민주주의는 더욱더 위기에 빠지고 자신의 삶은 더욱더 사회에서 제대로 된 사회적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바로 이런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그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바로 이러한 그 세 가지 성격들에 의해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 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그 교양 교육의 필요성 또는 방향성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갖는 의미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교양 과목으로서 이러한 그 정치학이 갖는 이러한 학문적 성격을 바탕으로 해서 교양 과목으로서 정치학의 필요성, 방향성, 목표 이 세 가지 내용은 거의 엇비슷한 내용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사안에 대한 사회 현상의 다양한 사안에 대한 통찰력, 비판력을 갖춘 통섭적 지식인을 갖춘 교양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정치학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해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뿌리내린 인간 공동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또한 정치학은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어떻게 보면 공존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서로 대립되는 성향이 존재합니다. 이 대립되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사회 시민들이 어떻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갖는 또 필요성, 방향성, 뭐 또는 목표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자각하는 지적인 개인이면서도 또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기 위한, 그리고 또 그러한 그 역할을 함양하기 위해서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교양 과목으로서 갖는 의미와 방향성,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그 방향성, 목표, 그다음에 필요성, 이것들을 하나의 그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정치 교육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민주시민 교육 또는 뭐 정치 교육, 이것이 결국은 정치학이 교양 학문으로서 추구해야 될 하나의 그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향성, 목표, 필요성들은 결국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회는 인간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러한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운영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결국 시민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러한 시민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의무와 권리, 이것을 함양하는 게 결국은 정치 교육이자 또는 민주시민 교육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는 입시 경쟁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정치 교육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대학교에 들어온 우리 학생들에게 대학이 진정으로 전체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성, 윤리를 갖춘 전문적인 교양인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전공 지식과 함께 전체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의 운영 원리와 철학에 대한 적절한 인지, 그리고 지식과 이것들을 비판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역량을 함양해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학이 갖는 의미는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정치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성격의 그 내용 교육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와 사회 현실과 발전을 서술하고 정책을 평가하며 일국 또는 지역, 이거는 뭐 유럽이 될 수도 있고 동북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세계의 소득 분배와 같은 사회적 현실을 분석하고 논의하기 위한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정치 교육이다. 또 세계화, 인터넷 정보화, 성 문제와 같은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이슈들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이 또 정치 교육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국가와 사회의 권력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그래서 보다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치 교육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또 민주주의 원칙과 이상과 이에 반할 경우 비판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바로 이것이 또한 정치 교육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정치 교육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상황의 변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영위하도록 하는 교육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그 히틀러를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그 원인을 전쟁 이후에 이야기하면서 독일 그 시민들 또는 독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부족 으로써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고, 또 그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라고 인식을 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치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거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통일 이후에 정치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모습과는 좀 반대되는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육성하고 교육하고 시대적인 변화들 속에서 육성하고 교육해야 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정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결국은 민주 시민을 육성하는 것인데, 이 민주 시민이라고 하는 건 다양하게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 내용 정도로 그 민주 시민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주주의의 이념 또는 작동 원리, 그리고 법과 제도, 권력의 사용과 결과 등 민주정치 체제에 대한 지식이 필요로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주권자이자 시민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 이게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민주적 생활 태도가 습관화된 사람이다. 이건 달리 이야기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지하고 신뢰하는 가치와 태도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내면화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그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공동체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뭐 관용, 배려, 이해, 타협 이러한 민주주의적 가치와 태도가 내면화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민주시민이고 이러한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 또 정치 교육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발적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참여하는 능력과 기술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투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투표 참여 이후에도 당선된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이것이 또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결국은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전공 과목에서도 필요하지만 특히나 교양 과목에서 더욱더 비중을 두고 다뤄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구현하고 있는 방법들은 먼저 제가 여기 강의 계획서에 다른 내용들이 아니라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먼저 여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정치란 무엇인가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제가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폭력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치의 전제는 그러기 때문에 갈등이고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시적으로 싸움이고 투쟁이다. 그래서 정치가 싸움과 투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기에 좀 더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적 영역에서의 정책 결정이다. 하지만 그 공적 영역에서의 정책 결정이 결국은 개인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와 시민사회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 주제에서는 뭐 국가에 대한 내용도 다루지만 제가 좀 더 강조하는 건 시민의 개념입니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이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고 또 오늘날 이러한 변화 발전 속에서 시민이라고 하는 의미가 갖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치학에서 다루고 있는 근대 국가의 개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근대 국가,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근대 국가는 어떻게 보면 15세기부터 19세기 서구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온 중세적 질서가 무너지면서 근대적 질서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근대 국가이고, 근대 국가 성립과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국민 또는 뭐 네이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국민 네이션을 강조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문제점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이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결국은 일국적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민주주의가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 핵심적인 주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충돌들이 제대로 된 해결책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민의 역할,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민주주의와 시민의 역할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국의 민주주의, 우리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가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런 변화 발전 과정 속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시민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뭐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는 게 또 이 한국의 민주주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제가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주제는 여기 시민사회와 시장경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그러니까 근대 국가가 성립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국가와 시장 또는 정부와 시장 또는 정치와 경제의 관계가 어떠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또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시장과 정치와 경제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 과정들 속에서 국가의 역할, 그리고 그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서 또 국가의 역할들이 어떻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시민의 역할, 뭐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과 미디어 정치, 그리고 SNS와 민주주의, 이 내용에서는 결국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권력은 제한되고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권력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어떠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얻고 있는데, 현재 언론이라고 하는 거,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서 언론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그리고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뭐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또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SNS가 그러한 기존 언론의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만, 또 이 SNS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시민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또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정부와 관료,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관료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관료가 갖는 위치, 달리 이야기하면 관료가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는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가 행사하는 권력은 통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은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심판을 합니다. 하지만 관료에 대해서는 권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심판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통제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시민은 어떠한 자세 또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 세계 정치, 그러니까 국제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이론적인 논의들도 이야기하지만 핵심은 결국은 국제 변화 속에서 어떠한 흐름들이, 국제사회의 변화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오늘날 교양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지만, 그 강조되는 내용들 또한 봤을 때 일정 정도 산업적인, 경제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들을 전혀 부정할 수는 없고, 또 그것들이 전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양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본래적 의미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판 정신과 민주적 시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갖는 의미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발표할 내용들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